이 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후세를 위해 당시의 기록들을 담았다. 그들 중엔 카메라를 들고 참전한 종군 기자들도 있었고 많은 기록들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됐다. 그들의 손에 역사가 되살아났고 그 속에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 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은밀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가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뉴스나 신문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미 해군 소속의 잠수함 부대였다. 이들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잠수함에 승선했던 승무원들은 최고의 수병들로 구성됐고 해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재난이나 사고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아주 길고 지루한 항해와 긴박한 전투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다른 부대와는 아주 달랐다. 만일 적군의 군함이 먼저 발견한다면 잠수함은 수많은 시신을 담고 수장되는 관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차 대전 동안 미군 잠수함들은 주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는데 진주만의 기지를 벗어나 태평양에 들어서면 아주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 태평양 전쟁 초기에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다. 바로 일본에 대항해 잠수함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군 함정은 거의 잠수함뿐이었고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잠수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잠수함 부대의 임무는 비밀리에 진행됐고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해군 병사의 입장에서 잠수함에 승선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기회나 마찬가지였는데 미 해군의 1.6%만이 잠수함에 승선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병사만이 선택됐고 이들은 같은 계급의 다른 해군들보다 50%나 많은 월급을 지급받았다. 헤럴드 토드 대위도 미 잠수함대에 소속돼 2차 대전에 참전한다. 그가 아내에게 전하는 잠수함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자. 당신도 알다시피 잠수함을 타게 된 것은 아주 큰 영광이요. 항구에 정박해 다른 부대원들을 만나면은 모두들 우리를 부러워하오. 사실 내가 큰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그들 앞에선 가슴과 목에 힘이 들어가서 우쭐거리게 돼요. 잠수 함대에 소속되다니 난 행운하여. 잠수함 승무원들은 대부분 잠수함 생활이 처음이었는데 일부 병사들은 잠수함대의 임무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불안해했다.
해군에 복무했던 친구들에게서 잠수함에 대한 얘기는 신물이 나도록 들었지만 난 기꺼이 잠수함대에 자원을 했다. 하지만 적의 굵직함을 만나게 된다면 우린 고기밥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군의 선전방송은 미 잠수함대를 상대로 쉴 새 없이 협박성 발언을 내보내며 미군 병사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We know very well that American submarines have headed west from Pearl Harbor. If American submariners are wise, you will turn back. Certain death awaits you over here. And now I'll play for you unfortunate Americans a popular recording. 잠수함 학교를 갓 졸업한 신병들은 실전에서 거의 무능했다. 이 때문에 고참들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만 했다. 잠수함 생활을 6개월도 안 해본 신참들이 들어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들과 일을 하려니 우리들까지 힘이 들었다. 풋내기들과 작업을 하다가 분통이 터졌다. 녀석들은 밸브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곧 배우겠지. 신병들은 빠르게 자신들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잠수함이 살아남으려면 대원들의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었고 정찰 항해는 훈련에 큰 도움이 됐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잠수함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잠수함은 가장 복잡한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엄청난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된 잠수함은 해상에선 디젤 엔진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해저에선 전기 모터로 동력을 얻었다. (2차) 대전 당시 미 잠수함대의 주력 기종이었던 가토급 잠수함은 선체 길이가 약 90m로 주로 90m 깊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 최고 속도 20노트로 한 번에 거의 18,000km를 항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저에서의 최고 속도는 9노트에 불과했고 그 경우에도 1시간만 운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저에서도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는 36시간 동안 잠수가 가능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해선 75명에 달하는 잠수함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됐다. Stations for dive. All hands, stand by to dive. 함장님의 자막 명령이 떨어지고 선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농담을 주고받던 승무원들이 대화를 멈추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기내엔 정적만이 감돌고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와 밸브가 잠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수압 때문에 잠수함 선체에서 생기는 이상한 소리가 간간히 귓전을 때렸다. 선체가 해저로 향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세상이 정막 속에 휩싸였다. 침묵 속에 모든 움직임까지 정지한 듯했다. 그 순간 전해져 오는 건 경외심이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처럼 평온한 기운이 내려앉는다.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 계속되는 정찰 임무 동안 잠수함이 육지에 정박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간혹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잠수함대의 규정은 다른 해군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잠수함에선 수염을 기를 수 있었고 반바지와 샌들도 허용이 됐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장교와 사병들의 나이도 비슷해서 군기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다른 미군 부대원들이 잠수함대를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는데 잠수함엔 늘 최상의 음식이 제공됐다. 잠수함을 탄 후 음식 구경도 아주 많이 했다. 닭 요리, 신선한 야채, 햄, 베이컨, 참치는 기본이고
우린 언제나 좋은 것만 먹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황제처럼 먹어본다. 강철 삼재에 갇힌 황제꼴이지만. 어떤 병사들은 더욱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아침에 가판 위로 올라가 보면 가판에 갇힌 날치들이 퍼덕거리고 있었다. 만찬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는가. 동료와 아침 식사로 애용을 했다. 물에 익힌 날치를 삶은 계란에 베이컨을 곁들여서 함께 먹었다. 하지만 장기간의 정찰 임무와 제한된 실내 공간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다. 정찰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체의 탁한 공기 때문에 음식은 더 빨리 비언질됐다.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땀 냄새가 밀폐된 내부를 가득 메웠고 선원들은 수면 위로 부상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환기가 안 되고 햇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한밤중에 기상하는 건 참을만 하다. 하지만 탁한 공기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잠수함에서의 임무가 끝이 나면 다음번엔 꼭 순양함을 타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잠수함을 돼지 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군 잠수함들은 전투 지역에 들어서면 위치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야간을 이용해서 이동했다. 이것은 또한 동력을 절약해서 수면 위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거나 해저에서 오래 잠항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낮에는 보통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잠항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적에게 탐지당할 확률이 아주 낮았다. 하지만 일본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해역에서 미군 잠수함들은 지루한 잠항을 계속해야 했다. 어머니께서 어뢰에 100km부터라고 써달라는 부탁 편지를 보내셨다. 그래서 어뢰에다가 토조 받아라, 백희가 보낸다, 만세라고 새겼다. 어머니께 어서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이 차 대전 초기만 해도 미 잠수함대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과 같은 적군의 주력 전함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고 작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함장들의 낡은 전술을 탓하는 의견도 있었고 경험 없는 승무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9월 7일 새벽 4시 15분. 첫 임무가 하달되고 우린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항로는 좋지 않았다. 함장과 부함장이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다투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미군 잠수함에 마크 14 어뢰가 불발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오랜 실험을 거치면서 1943년이 돼서야 어뢰의 뇌관이 신형으로 교체됐고 이때부터 미 잠수함대의 전력이 극대화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군의 군함과 교전을 벌이는 병사들의 공포가 사라질 수는 없었다. 전투를 벌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긴장된다. 그래서 긴장을 떨쳐버리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했다. 아무 일 없이 4, 5일을 보내게 되면 정말 모든 힘이 빠져버린다. 만일 그렇게 계속 지낸다면 신경쇠약에 걸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목표물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긴장은 사라졌다.
다음 한 미군 잠수함 승무원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그는 뉴기니만에서 일본군 전함을 침몰시킨 미군 잠수함 와후호에 승선하고 있었다. 1943년 1월 24일 일요일. 일본 구축함 한 대와 잠수함 3대가 정박해 있다는 소식에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제군들, 우리가 잡으러 가자!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이 마지막 임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서 깊이 잠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이때 갑자기 가벼운 진동이 전해져 왔다. 첫 번째 어뢰가 발사된 것이다. 연이어 5번째 어뢰까지 발사됐다. 25초쯤 지났을 때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함장이 우리의 5번째 어뢰가 일본 구축함을 두동강 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 구축함이 침몰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갑판 위로 올라가는 병사들도 있었다. 일본군 전함이 침몰하는 순간에 잠수함 부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해군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홍례를 투하했다. 폭례가 다가오는 소리를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마치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소리처럼 들린다. 천둥 소리보다 더 끔찍하고 대형 폭탄보다 10배나 더 큰 소리가 났다. 거대한 폭발음이 파동을 일으키며 연속적으로 들려오면 귓속까지 소리가 울렸다. 잠수함이 폭례와 같은 적의 공격을 피하는 최상의 전술이 바로 잠항이다. 잠항 상태에선 잠수함의 거의 모든 계기와 승무원들이 움직임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중 음파 탐지기의 위치를 발각당하게 된다. 잠항을 할 때는 에어컨도 멈추고 요리를 하거나 잠을 잘 수도 없다. 공기도 아주 탁해진다. 8시간이 지나면 실내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폭내가 떨어질 때도 있었다. 그때는 거의 속옷 차림으로 참아냈다. 당시 적군의 군함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던 상황에 대해서 한 승무원은 이렇게 회고한다. 24시간 동안 우리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24시간이나 잠항이 계속됐는데 견뎌낼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었다. 대체 언제 끝난단 말인가. 거의 절망 상태에 이르렀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그냥 누워서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덫에 걸린 생쥐가 된 기분이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다. 그냥 수면으로 올라가서 장렬히 전사하고 싶다. (2차) 대전 동안 대부분의 미군 잠수함들은 뛰어난 전술 덕분에 폭례의 공격을 피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었다. 잠수함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에 거의 취할 지경이었다. 산소가 부족했던 우리는 약에 취한 것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웠다. 일본 해군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던 1943년 미 해군 수뇌부는 대서양에서 큰 위력을 떨치고 있던 독일 유보트의 전술을 흉내내서 새로운 전술 변화를 꾀한다. 이때부터 미 해군 함장들은 마루스라 불리는 일본 상선을 침몰시키는 데 주력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게 된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군수 물자와 무기 원료를 차단해 일본군의 무기 제작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였다. 속도도 느리고 중화기도 갖추지 못한 일본의 상선을 공격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작전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1944년 후반에만 270만 톤에 이르는 일본의 물자가 바다에 가라앉았다. 이는 2차 대전 개전 직후 2년 동안 침몰시킨 것보다 많은 양이었다. 이 화면은 당시 미군 잠수함이 일본 상선을 공격하는 장면을 잠망경을 통해서 담은 것이다. 1943년 3월 21일 05시
7,500톤급 화물선을 포착했다.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해 06시 50분 어뢰를 발사했다. 두 발이 명중했는데 하나는 뱃머리에 다른 하나는 아래쪽 화물칸을 맞췄다. 파편과 물이 150m 높이까지 치솟았고 4분 후 또 한 척의 일본 선박이 침몰했다. 35명쯤의 일본군이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수온이 2도였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종종 자신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마주해야 했는데 생존자를 처리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잠수함엔 포로들이 승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난 중인 상황에서도 일본 군들은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건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선박에 승선해 있을 때 그들은 적군이다. 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그들도 조난당한 동료 병사나 다름없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미군 잠수함 대원들은 일본 선박에 승선한 모든 일본인을 적으로 간주했다. 1943년 1월 26일 미 잠수함 와후호의 경우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와후호는 수천 명의 일본 병사들이 타고 있던 수송선을 침몰시킨다. 약 7,000명의 일본군이 구명정에 의지한 채 바다 위에 떠 있었고 우린 수면 위로 부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0분에 걸쳐 사격이 계속됐고 일본군은 전멸했다. 마치 파리를 잡는 것 같았다. 한 일본군이 잠수함에서 4m쯤 떨어진 지점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죽은 척하고 있었다. 그 자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함장의 사살 명령이 떨어졌고 우린 기관총을 난사했다. 와우호의 함장은 당시 사건을 전혀 비밀에 붙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은 전시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 비극은 미군 잠수함들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고 잠수함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포성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다. 내가 일본군 잠수함을 포착했는데 어뢰 두 발이 녀석의 갑판 뒤쪽에 명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또 다른 일본 잠수함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을 떠올리자 녀석들을 동정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이 차 대전 동안 미군과 일본군 잠수함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양 진영 모두 서로의 상선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1945년 여름까지 미군 잠수함은 일본의 대형 상선들을 거의 모두 침몰시킨다. 결국 물자 공급이 끊어진 일본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후 수단으로 어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돛단배 같은 어선까지 이용해야 했다. 어부들과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면 미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군 잠수함들은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다. 여섯 명의 모습이 보이는 어선을 견인했다. 배에서 발견된 무전기와 지도, 깃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것들을 압수했다. 배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다. 누군가 모두 쏴버리려고 했지만은 함장님이 저지했다. 그냥 침몰하는 배 위에 내버려 두었다. 함장님은 그것조차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다. 배가 반쯤 가라앉자 그들의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군의 잠수함 승무원들은 일본 어선을 공격하기 전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했다. 우리는 수면 위로 부상해 신속하게 남자들을 조사했다. 총을 겨누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바닷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필리핀 소년이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같은 편이라는 표시를 해왔다. 우린 그 사람들에게 식량과 옷을 나누어 주었다. 다 해진 옷을 걸치고 있던 그 남자들은 일본군이 여자들을 모두 데려갔다고 했다. 1944년이 끝날 무렵 미군 잠수함들은 깊이 잠수하지 않았다. 주로 얕은 해저에 있다가 수면으로 부상해 기관포로 어선을 공격하는 일이 많았다. 때로는 적군 포로를 태우는 일도 있었다. 08시 통나무에 매달린 채 표류하던 한 병사를 구조했다. 일본군이었던 그를 신문하기 위해 승선시킨 것이었다. 그는 내 옆에서 잠을 잤고 무장한 동료가 늘 그를 감시했다. 그는 감사합니다, 소방수, 담배, 미국인을 영어로 말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 화면은 해군 사진병이었던 폴 사우스백이 미군 잠수함 스케이트호의 승무원들이 일본 상인 3명을 승선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옷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는데 촬영을 위해서 한 병사가 가벼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보통의 경우 어선을 상대하는 일은 크게 위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드호에 승선한 프랭크 킴벌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안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전 9시 30분경 어선에 승선했다. 손전등과 신호탄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배에 올랐다. 화물 상자들을 부수자 안에서 군수물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적군의 비행기 소리가 들려와서 함장님에게 소리를 쳤다. 그때 비행기에서 공격이 시작됐고 잠수함이 잠수하기 전에 배와의 예인밧줄을 풀도록 조치를 취했다. 코드호는 무사했다. 하지만 킴볼과 다른 4명의 대원들은 거의 식량도 없는 상태에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태국 근해까지 표류하게 된다. 이틀 동안 망망대해를 항해했고 필리핀과 보르네오 섬 중에 새로운 목적지를 선택하려던 순간에 그들 눈앞에 미군 잠수함 블레니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화면은 블레니호가 조난당했던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구조된 승무원들은 다시 자신들의 코도로 귀환하게 된다. 프랭크 캠벌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잠수함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끝없이 계속되는 잠수와 부상, 그리고 전투와 정찰 임무는 승무원들에겐 아주 힘든 생활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출정인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있다. 피로도 아주 커지고 도덕적인 죄책감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이젠 쉴 때가 됐다는 뜻이다. 병사들은 휴식이 필요했고 미군은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 (52일) 만에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빛 구경을 할 수 있었다. 간만에 햇살과 맑은 공기를 쐬니 어지럽기까지 했다. 몸도 정신도 많이 지쳤다. 기내의 담배도 거의 떨어져서 한 개피에 $22에 팔리고 있다. 개인 정찰 임무가 끝이 나고 명령에 따라서 잠수함이 지정된 지역에 정박하면 승무원들은 육지에 오를 수 있었다. 잠수함은 정박지의 위치나
함선의 상태에 따라서 정비소로 보내져 기술자들의 점검과 수리를 받았다. 그동안 승무원들은 멋진 휴가를 즐길 수 있었다. 괌을 비롯한 호주의 프리멘틀과 퍼스가 주요 정박지였다. 그리고 미드웨이 섬도 미 해군이 정박지로 즐겨 이용하던 곳이었다. 미드웨이 섬은 정말 멋진 해변이 있는 열대의 섬이다. 해병대 대원들과 잠수함 승무원들이 이곳을 찾는다. 바로 이곳에 잠수함 승무원들을 위한 휴양시설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긴 새의 암컷 말고는 여자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하지만 진주만은 다른 정박지와는 아주 달랐다. 잠수함이 진주만에 귀환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잠수함은 승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함선 깃발을 멋지게 휘날리면서 항구로 들어섰다. 거기엔 일본 함선과의 승전을 알리는 깃발들도 매달려 있었는데 임무 중에 침몰시킨 일본의 전함과 상선 그리고 어선의 수만큼 일본군 깃발을 만들어 전적을 알렸다. 부두에 잠수함이 닿으면 대기하고 있던 동료 해군들의 열렬한 환영식이 이어졌다. 다른 장교들이 함선에 올라와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아이스크림이 가판 위로 운반되어졌다. 오랫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던 우린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고 인사를 건네러 온 장교들도 우리 처지를 이해했다. 승무원들의 만찬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순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정찰 임무 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우편물들이 그들에게 전달됐다. 병사들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담은 상태로 자신의 손에 쥐어진 편지를 읽고 또 읽었고 바로 답장을 쓰기도 했다. 어머니 보세요. 지금쯤 제 걱정을 많이 하시겠군요. 이제야 하와이로 돌아왔어요. 우리 임무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일본 선박을 2척이나 침몰시켰어요. 이렇게 살아 돌아와 답장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환영식이 거행되는 동안 포로들은 수용소로 이송됐다. 공식 환영식은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시작됐다. 해군 제독들과 고위 장교들이 축하 인사를 위해 식장에 참석했고 많은 승무원들이 계급 특진의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지에서 개최된 환영식에서 함장님께서 해군 십자훈장을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 장교들이 승진을 했다. 하지만 우리 사병들에 대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환영식은 정말 생색내기 거칠의 행사에 불과하다. 환영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인공은 병사들이 아니라 잠수함이 된다. 긴 여정 동안 손상된 외관이나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리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균열이 간 강철판은 메워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교체된다.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사병들도 지친 심신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이 화면을 보면 해군 병사들이 어떻게 휴가를 즐겼는지 알 수 있다. Patrols were tough on bodies and nerves, so we arranged a program of relaxation and rehabilitation between runs that was the envy of every branch of service. With the approval and backing of Fleet Admiral Nimitz, our commander-in-chief, we took over the Royal Hawaiian Hotel in Honolulu, lock, stock, and barrel, and we said to the submarine men, it's all yours. 잠수함 안에서 탁한 공기에 찌들어 지냈던 승무원들은 기지 주변에서 마음껏 술과 여자를 즐겼다. 미 잠수함대의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찰스 무어가 지은 시에서 당시 상황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다.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기지로 귀환하면 우리에게 600달러가 지급됐네. 멋지게 자유를 만끽하기에 충분했지. 우린 쏜살같이 술집으로 달려갔네. 일주일 내내 해변에 누워 있었지. 술에 찌들어 갑판에서 잠을 잤다네. 내가 만난 여자는 정말 끝내줬어. 경험 많은 여자였지. 휴가비를 다 바쳤네. 휴가가 끝나면 승무원들은 잠수함에 복귀해 신고를 했다. 다시 장기간의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식량이 실리고 마지막 장비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중 어뢰 장착 작업이 가장 힘이 들었는데 가토급 잠수하면 보통 24개의 어뢰가 장착된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승무원들이 승선하면 잠수함은 다시 긴 항해를 떠났다. 잠수함대인 전투를 수행하는 일 외에도 아주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잠수함 승무원들의 손에 공군 조종사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임무였다. 갑판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서 사방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돌고래인 것 같지만 어뢰일 수도 있다. 짙은 먹구름을 바라보며 적군의 전투기가 튀어나올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멀리 새 한 마리만 보여도 놀라서 몸을 떨기도 했다. 돌고래와 새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비로소 안심이 됐다. 이 차 대전 동안 적국 해군의 동태를 살피는 기본적인 정찰 임무 외에도 잠수함대가 수행하는 임무는 아주 다양했다. 적국의 해안지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공격하거나 상륙작전이 감행될 해안 지역을 촬영하기도 했고 해로에 설치된 적군의 기뢰를 제거하는 일도 맡았다.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임무가 바로 구조작업이었다. 미 해군의 일본에 대한 대규모 해상 공격이 감행되면 잠수함대는 바다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일을 맡았다. 태평양에 추락한 미 공군 조종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단 하나, 잠수함대가 그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조종사들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정찰기가 위치를 파악하면 잠수함대에 무전 연락을 취했다. 특히 미 잠수함 탱호가 인명구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1944년 4월 이틀 동안 무려 22명의 공군 대원들을 구조했다. 그리고 2차 대전 동안 504명의 미 공군 대원들이 잠수함대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다. 바로 이 속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도 있었다. (1944년 9월 3일) 두세 시간을 바다에 떠 있어서 속이 심하게 울렁거려 죽을 맛이었다. 그때 정찰기가 나를 발견하고는 내 위치를 알리는 것 같았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잠수함에 키스라도 해주고 싶은 기분이었다. 승무원들이 날 바다에서 건져 올린 후 선실로 안내를 했다. 바로 그 잠수함 안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있어야 기지로 귀환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당시 공군 대원들은 자신들을 구조해주는 잠수함 대원들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표했다. 헤럴드 토드 대위는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마이크에게 아빠가 아주 멋진 잠수함 대원이라는 걸 알려주기 바라오. 우리 잠수함이 공군을 척척 구출해낼 때면은 나도 놀랄 때가 많소. 공군 대원들은 우리를 최고의 부대라고 생각을 하오. 바다를 휘저으며 활동을 하니 말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임무를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소. (1944년 9월 15일) 미 잠수함 판파니토호와 시라이언호의 승무원들은 2차 대전사의 길이 남을 인명구조 작업을 펼치게 된다. 싱가포르 근해를 항해하던 판파니토호가 배의 잔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당시의 극적인 구조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다. 멀리서 뗏목 위에 몸을 실은 남자들이 보였다. 그래서 총을 겨눈 상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려고 했다. 남자들은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일본군처럼 보이진 않았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쳤지만 우리 쪽에선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마디는 분명했다. 우리를 구해줘. 당시 구조를 기다렸던 병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오후 4, 5시쯤 됐을 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잠수함 한 대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잠수함 위에서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이 보였다. 하지만 우린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그냥 있어도 죽을 운명이었다. 구조된 병사들은 일본군 포로가 돼서 태국 미얀마 간 철도를 건설 중이던 영국과 호주군 병사들이었다. 그들 연합군 포로들은 바로 3일 전 판파니토호와 시라이언호가 침몰시킨 일본 함선에 타고 있었다. 그 배엔 1,300여 명의 연합군 포로가 승선 중이었다. 양손을 들어 올렸지만 승무원들에게 팔을 잡지 말라고 사장했다. 온몸이 물집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가판 위에서 다시 걷고 있는 내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두 척의 잠수함이 구조한 포로들은 모두 127명이었다. 당시 촬영된 구조 장면은 잠수함대의 임무를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지만, 실제로 잠수함대가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했던 위험한 임무를 담고 있는 필름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잠수함 승무원들은 위험하고 힘든 자신들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우린 정말 최고의 부대다. 한 몸 돌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무사히 귀환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모든 임무를 최선을 다해 끝내고 영예롭게 귀환할 것이다. 헤럴드 토드 대위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아내의 임신을 기뻐하는 시도 있다. 돌고래가 아기의 단잠을 지켜주고 아기가 꿈나라로 갈 시간, 아빠는 망망한 바닷속으로 긴 사냥을 떠나네. 마술을 쓰면 모두 다 들리네. 족병의 심장 뛰는 소리까지. 그들이 3시 방향에서 다가오면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짓네. 하지만 토드 대위는 끝내 자신의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1945년 5월 3일 그가 승선했던 라카토는 태국 근해를 지나던 중 일본군 폭내에 맞고 전 승무원이 전사한다. 라카토를 포함해 2차 대전 중 미군 잠수함은 총 52척이 침몰했다. (2차) 대전 중 3,506명에 달하는 잠수함 부대원들이 전사했는데 5명 중 1명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다. 비록 잠수함대는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들이 해상에서 세웠던 크고 작은 공적은 후세에 길이 남을 것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잠수함 승무원이 되기 위해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잠수함은 가장 복잡한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엄청난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된 잠수함은 해상에선 디젤 엔진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해저에선 전기 모터로 동력을 얻었다. (2차) 대전 당시 미 잠수함대의 주력 기종이었던 가토급 잠수함은 선체 길이가 약 90m로 주로 90m 깊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 최고 속도 20노트로 한 번에 거의 18,000km를 항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저에서의 최고 속도는 9노트에 불과했고, 그 경우에도 1시간만 운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저에서도 느린 속도로 이동할 때는 36시간 동안 잠수가 가능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해선 75명에 달하는 잠수함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됐다. Stations for dive. All hands, stand by to dive. 함장님의 자막 명령이 떨어지고 선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농담을 주고받던 승무원들이 대화를 멈추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기내엔 정적만이 감돌고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와 밸브가 잠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수압 때문에 잠수함 선체에서 생기는 이상한 소리가 간간히 귓전을 때렸다. 선체가 해저로 향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세상이 정막 속에 휩싸였다. 침묵 속에 모든 움직임까지 정지한 듯했다. 그 순간 전해져 오는 건 경외심이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처럼 평온한 기운이 내려앉는다.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 계속되는 정찰 임무 동안 잠수함이 육지에 정박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간혹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잠수함대의 규정은 다른 해군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잠수함에선 수염을 기를 수 있었고 반바지와 샌들도 허용이 됐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장교와 사병들의 나이도 비슷해서 군기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다른 미군 부대원들이 잠수함대를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는데, 잠수함엔 늘 최상의 음식이 제공됐다. 잠수함을 탄 후 음식 구경도 아주 많이 했다. 닭요리, 셨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군 함정은 거의 잠수함뿐이었고,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잠수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잠수함 부대의 임무는 비밀리에 진행됐고,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선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해군 병사의 입장에서 잠수함에 승선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기회나 마찬가지였는데, 미 해군의 1.6%만이 잠수함에 승선하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병사만이 선택됐고, 이들은 같은 계급의 다른 해군들보다 50%나 많은 월급을 지급받았다. 헤럴드 토드 대위도 미 잠수함대에 소속돼 2차 대전에 참전한다. 그가 아내에게 전하는 잠수함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자. 당신도 알다시피 잠수함을 타게 된 것은 아주 큰 영광이요. 항구에 정박해 다른 부대원들을 만나면은 모두들 우리를 부러워하오. 사실 내가 큰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그들 앞에선 가슴과 목에 힘이 들어가서 우쭐거리게 돼요. 잠수 함대에 소속되다니 난 행운하여. 잠수함 승무원들은 대부분 잠수함 생활이 처음이었는데, 일부 병사들은 잠수함대의 임무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불안해했다. 해군에 복무했던 친구들에게서 잠수함에 대한 얘기는 신물이 나도록 들었지만
난 기꺼이 잠수함대에 자원을 했다. 하지만 적의 구축함을 만나게 된다면 우린 고기밥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군의 선전방송은 미 잠수함대를 상대로 쉴 새 없이 협박성 발언을 내보내며 미군 병사들의 불안을 고조시켰다. We know very well that American submarines have headed west from Pearl Harbor. If American submariners are wise, you will turn back. Certain death awaits you over here. And now I'll play for you unfortunate Americans a popular recording. 잠수함 학교를 갓 졸업한 신병들은 실전에서 거의 무능했다. 이 때문에 고참들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만 했다. 잠수함 생활을 6개월도 안 해본 신참들이 들어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들과 일을 하려니 우리들까지 힘이 들었다. 풋내기들과 작업을 하다가 분통이 터졌다. 녀석들은 밸브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곧 배우겠지. 신병들은 빠르게 자신들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잠수함이 살아남으려면 대원들의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었고 정찰 항해는 훈련에 큰 도움이 됐다. 신선한 야채, 햄, 베이컨, 참치는 기본이고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만 먹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황제처럼 먹어본다. 강철 상자에 갇힌 황제꼴이지만 어떤 병사들은 더욱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아침에 가판 위로 올라가 보면 가판에 갇힌 날치들이 퍼덕거리고 있었다. 만찬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는가. 동료와 아침 식사로 애용을 했다. 물에 익힌 날치를 삶은 계란에 베이컨을 곁들여서 함께 먹었다. 하지만 장기간의 정찰 임무와 제한된 실내 공간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다. 정찰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체의 탁한 공기 때문에 음식은 더 빨리 비언질됐다.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땀 냄새가 밀폐된 내부를 가득 메웠고 선원들은 수면 위로 부상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환기가 안 되고 햇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한밤중에 기상하는 건 참을만 하다. 하지만 탁한 공기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잠수함에서의 임무가 끝이 나면 다음번엔 꼭 순양함을 타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잠수함을 돼지 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군 잠수함들은 전투 지역에 들어서면 위치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야간을 이용해서 이동했다. 이것은 또한 동력을 절약해서 수면 위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거나 해저에서 오래 잠항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낮에는 보통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잠항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적에게 탐지당할 확률이 아주 낮았다. 하지만 일본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해역에서 미군 잠수함들은 지루한 잠항을 계속해야 했다. 어머니께서 어뢰에 100km라고 써달라는 부탁 편지를 보내셨다. 그래서 어뢰에다가 토조 받아라 100기가 보낸다 만세라고 새겼다. 어머니께 어서 소식을 전해드려야지. 이 차 대전 초기만 해도 미 잠수함대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과 같은 적군의 주력 전함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고 작전
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후세를 위해 당시의 기록들을 담았다. 그들 중엔 카메라를 들고 참전한 종군 기자들도 있었고 많은 기록들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됐다. 그들의 손에 역사가 되살아났고 그 속에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은밀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가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뉴스나 신문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미 해군 소속의 잠수함 부대였다. 이들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잠수함에 승선했던 승무원들은 최고의 수병들로 구성됐고 해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재난이나 사고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아주 길고 지루한 항해와 긴박한 전투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다른 부대와는 아주 달랐다. 만일 적군의 군함이 먼저 발견한다면 잠수함은 수많은 시신을 담고 수장되는 관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대전 동안 미군 잠수함들은 주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는데 진주만의 기지를 벗어나 태평양에 들어서면 아주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 태평양 전쟁 초기에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였다. 바로 일본에 대항해 잠수함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함장들의 낡은 전술을 탓하는 의견도 있었고 경험 없는 승무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9월 7일 새벽 4시 15분 첫 임무가 하달되고 우린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항로는 좋지 않았다. 함장과 부함장이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다투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미군 잠수함에 마크 14 어뢰가 불발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오랜 실험을 거치면서 1943년이 돼서야 어뢰의 뇌관이 신형으로 교체됐고 이때부터 미 잠수함대의 전력이 극대화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군의 군함과 교전을 벌이는 병사들의 공포가 사라질 수는 없었다. 전투를 벌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긴장된다. 그래서 긴장을 떨쳐버리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했다. 아무 일 없이 4, 5일을 보내게 되면 정말 모든 힘이 빠져버린다. 만일 그렇게 계속 지낸다면 신경쇠약에 걸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목표물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긴장은 사라졌다. 그럼 한 미군 잠수함 승무원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그는 뉴기니만에서 일본군 전함을 침몰시킨 미군 잠수함 와호호에 승선하고 있었다. 1943년 1월 24일 일요일. 일본 구축함 한 대와 잠수함 3대가 정박해 있다는 소식에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지혜군들, 우리가 잡으러 가자!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이 마지막 임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서 깊이 잠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이때 갑자기
가벼운 진동이 전해져 왔다. 첫 번째 어뢰가 발사된 것이다. 연이어 5번째 어뢰까지 발사됐다. 25초쯤 지났을 때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함장이 우리의 5번째 어뢰가 일본 구축함을 두동강 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본 구축함이 침몰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갑판 위로 올라가는 병사들도 있었다. 일본군 전함이 침몰하는 순간에 잠수함 부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해군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